속보입니다. 지금 제네바 유네스코 본부에서는 역사상 유례없는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전 세계 193개국 대표들이 모인 가운데 고대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훈족의 기원을 두고 한 동양의 작은 왕국이 그 뿌리였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공개되었기 때문입니다. 특히 5,000km를 넘어선 유라시아 전역의 14개 유적지에서 발굴된 유물이 이 놀라운 주장을 완벽하게 뒷받침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유네스코 측은 이것은 세계 역사를 송두리째 다시 써야 할 발견입니다. 라고 규정하며 긴급 표결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장에 참석한 일본 및 중국 대표단은 80년간의 역사가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격렬하게 항의했고 결국 표결 도중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도대체 한반도의 작은 왕국 가야가 어떻게 로마를 멸망시킨 훈족의 기원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믿기 힘든 진실 뒤에 숨겨진 비밀은 무엇일까요? 믿기 힘든 이 역사적 반전의 중심에는 평범해 보였던 한 연구원의 집념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족이 품었던 우리는 도대체 누구인가라는 단 하나의 질문을 풀기 위해 1년 반 동안 12개국의 언어를 마스터하고 수백 건의 고문헌과 유물을 추적해야 했습니다. 그의 연구가 세상에 공개되자 전 세계를 주도하는 강대국들은 조직적으로 그를 방해했고 심지어 그의 주변 인물들이 의문의 사고로 희생되는 비극까지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예매꾼과 훈족의 활이 5,000km를 넘어 동일하며 철제 갑옷과 고두 풍습까지 일치한다는 과학적, 고고학적 증거를 모두 모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 이 순간 유네스코 193개국 중 171개국의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내고 있습니다. 그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그리고 결국 진실을 밝혀낸 그 모든 과정이 지금부터 여러분께 펼쳐집니다. 이 충격적인 역사적 진실은 세계 경제의 판도를 뒤흔들 거대한 국가적 자부심을 안겨줄 것입니다. 우리 채널은 매일 여러분의 심장을 뛰게 하는 해외 감동 사연과 잃어버린 우리 민족의 위대한 역사를 발굴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처럼 힘든 상황에서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훈족 황제 아틸라 대제와 우리 민족을 연결하는 1500년 전의 그날로 시간을 되돌려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종종 눈을 감고 벨기에 이민 2세대로서 옥스퍼드 대학 고대사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늘 자리했던 질문을 떠올립니다. 그것은 바로 저의 아버지께서 평생 던지셨던, 그리고 임종 직전에 제게 유언처럼 남기셨던 단 하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도대체 어디서 왔을까? 저의 이름은 아르투르 코스테르입니다. 저는 아버지를 따라 고대 유라시아 유목 민족의 이동 경로를 연구하며 평생을 보냈습니다. 아버지는 특히 로마를 무너뜨린 훈족의 기원이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라는 학계의 주류 의견에 늘 의문을 품으셨습니다. 아버지는 제가 안정적인 연구원이 되었을 때도 너는 배웠으니 훈족 기원에 대한 진실을 꼭 찾아야 한다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석 달 전 병상에서 제 손을 꼭 잡고 그 간절한 소망을 마지막으로 남기셨죠. 저는 그때 아버지의 야위고 떨리는 손의 온기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한 인간의 정체성을 향한 평생의 집념이었으니까요. 아버지의 유언을 가슴에 품고 저는 1년 동안 훈족과 관련된 모든 고대 자료를 파헤쳤습니다. 저는 옥스퍼드의 넓은 서고를 내 집처럼 드나들며 그리스어, 라틴어, 고대 튜트너 문헌들을 뒤적였습니다. 하지만 주류 학설을 뒤집을 만한 결정적인 진전은 없었습니다. 모든 학자들이 중앙아시아나 시베리아를 훈족의 발원지로 지목했기 때문에 저는 수많은 데이터 속에서 의미 있는 연결고리를 찾지 못하고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끝없이 펼쳐진 황량한 초원을 헤매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계절이 바뀌고 가을이 깊어지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보들리 도서관의 깊숙한 특별 컬렉션실에서 5세기 비잔틴 문헌인 프리스쿠스의 아틸라 궁정 방문기의 라틴어 필사본을 읽고 있었습니다. 먼지 쌓인 양피지를 한 장 한 장 조심스럽게 넘기며 라틴어를 해독하던 순간 제 눈을 떼지 못하게 만든 구절이 나타났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었죠. 동방 왕족 아틸라, 해 뜨는 땅에서 왔다. 해 뜨는 땅. 이 표현은 단순히 동쪽이라는 지리적 방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아는 한 5세기 비잔티움 사람들이 이 표현을 사용할 때는 유라시아 대륙의 아주 먼 동쪽 끝, 즉 극동 지역을 지칭할 때 사용하던 매우 특정한 용어였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 훈족의 황제 아틸라가 동방의 왕족 출신이라고 당대 기록자가 명확히 적어놓은 결정적인 단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구절을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이 작은 구절 하나가 제가 1년 내내 찾아 헤맸던 거대한 퍼즐의 첫 번째 조각이었으니까요. 도대체 어디서 온 왕족이었을까요? 도서관을 나와 복도를 걷고 있는데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근처 강의실에서 동양계 학생들이 대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들의 언어는 한국어였는데 저는 그들의 대화 속에서 몇몇 단어에 완전히 사로잡혔습니다. 야, 근데 가야 진짜 신기하지 않아? 그렇게 작은 나라가 철로 떼돈 벌었다며? 맞아. 외놈들도 가야한테 철 사러 왔다고 하더라. 가야, 철, 작은 나라. 이 세 단어가 제 머릿속에서 강렬하게 충돌하며 하나의 섬광처럼 합쳐졌습니다. 훈족은 어떻습니까? 그들 역시 그 당시 유럽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최첨단 철제, 무기와 철제 갑옷으로 로마군을 압도했던 민족이었습니다. 작은 왕국이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힘의 근원에는 강력한 철기 문명이 있었습니다. 저는 즉시 학생들에게 다가가 가야의 위치와 멸망 시기를 물었습니다. 한 학생이 노트북 화면을 보여주며 지금의 경남 김해 쪽이요? 532년에 신라한테 병합됐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머리가 멍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532년. 훈족의 황제 아틸라가 사망한 해가 453년입니다. 이 두 시기는 유라시아 대이동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묘하게 겹쳐 들어갔습니다. 저는 학생들에게 혹시 가야 왕족이 북쪽으로 이동한 기록은 없는지 다급하게 물었지만 학생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볼 뿐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은 수많은 단어들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가야 철기 문명, 해안 왕국, 훈족 철제 무기, 동방에서 왔다. 아틸라 동방 왕족. 설마 로마를 뒤흔든 훈족의 황제가 한반도에서 온 왕족의 후손일 수 있단 말인가요? 상상조차 불가능한 미친 소리 같았습니다. 하지만 묘하게도 모든 단서들이 하나의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새벽 4시까지 쉬지 않고 자료를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저는 또 다른 결정적인 기록을 중국의 역사서에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위서 흉노전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흉노의 활은 짧으나 강하여 말 위에서 쏘기 좋다. 그 제작법은 동이 예에서 나왔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예는 한반도 북부에서 만주일대를 아우르는 민족이었고 가야 또한 이 예 문화권과 관련이 깊었습니다. 짧고 강한 활, 바로 그것이 로마군이 가장 두려워했던 복합궁의 맥궁, 훈족의 활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설명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흥분으로 인해 온몸이 떨렸습니다. 저는 즉시 공책을 펼쳐 미친 듯이 적기 시작했습니다. 가야 왕족 멸망 후 북방 이동, 예맥궁, 훈족 활, 철기 기술, 동방 왕족 아틸라. 이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는 순간 저는 이것이 단순한 학술적 가설이 아니라 아버지의 평생의 소망이자 세계 역사를 뒤흔들 거대한 진실일 수 있다는 확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것이 너무나도 거대한 가설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가설을 뒷받침할 훨씬 더 완벽하고 물샐 틈 없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다음 날 새벽 도서관 문이 열리자마자 옥스퍼드 와이드너 도서관의 고문 헌원실로 달려갔습니다. 이제부터 저의 진짜 연구, 즉 고대 문헌과의 전쟁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에 제 모든 것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와이드너 도서관 고문헌실은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통제되는 곳입니다. 옥스퍼드 연구원 신분증이 있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고대 역사의 비밀이 잠들어 있는 성역과도 같은 곳이죠. 저는 곧장 훈족 관련 서가로 향했습니다. 제가 가장 먼저 찾아야 했던 것은 5세기 비잔틴 외교관인 프리스쿠스가 직접 아틸라의 궁정을 방문하고 쓴 기록이었습니다. 라틴어 원문을 펼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전율했습니다. 그 기록에는 훈족의 활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가 담겨 있었죠. 저들이 쓰는 활은 짧으나 놀라울 정도로 강력하다. 반달 모양으로 휘어 있으며 나무와 뼈와 힘줄을 겹쳐 만들었다. 말 위에서 쏘기에 완벽하다. 복합궁.
이 네 글자가 제 머릿속을 강타했습니다. 나무와 뼈, 힘줄을 겹쳐 만든 활, 즉 복합공은 그 당시 아시아의 기마민족만이 가질 수 있었던 최첨단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제가 어젯밤 자료에서 보았던 한반도의 고대 민족이 사용했던 예맥공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저는 급히 한국 고고학 자료를 찾았습니다. 김해 대성동 고분 발굴 보고서. 그 보고서에 실린 활 복원도를 보는 순간 저는 숨을 멈추었습니다. 길이, 곡률, 구조 모든 것이 프리스쿠스가 묘사한 훈족의 활과 동일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일 리가 없었습니다. 5,000km 이상 떨어진 동양의 작은 왕국과 유럽의 거대한 유목. 제국이 어떻게 똑같은 무기 기술을 공유할 수 있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6세기 로마 역사가 요르다네스가 쓴 게티카를 펼쳤습니다. 그곳에는 훈족에 대한 설명이 다시 한번 제 가설을 뒷받침해 주었습니다. 훈족은 동쪽 끝 한 곳에서 왔다. 그들의 왕족은 고귀한 혈통을 자랑하며 다른 부족들과 철저히 구별했다. 동쪽 끝과 왕족 혈통. 이 단서들은 끊임없이 제가 찾은 가야와의 연결고리를 강화했습니다. 저는 지도를 펼쳤습니다. 만약 가야 왕족이 북쪽으로 이동했다면 어떤 경로를 거쳤을까? 김해에서 출발하여 낙동강을 따라 북상하고 한반도 북부와 만주를 거쳐 몽골 초원으로 진입한 뒤 서쪽으로 대이동을 시작한 경로를 그려보았습니다. 훈족이 유럽에 나타난 시기는 4세기 후반, 즉 370년대였습니다. 가야가 멸망하기 전인 3세기 말부터 5세기 초까지의 시기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특히 가야가 멸망한 후 그 왕족과 귀족들이 잔존 세력과 합쳐 북방으로 대규모 이동을 감행했다면 흉노 잔존 세력과 합류하여 서진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저는 중국 역사서를 다시 뒤졌습니다. 삼국지 위서 동의전에는 놀라운 기록이 있었습니다. 변한가야의 또 다른 이름은 철이 나는데 한과 예와 외가 모두 사간다. 철, 가야의 핵심 자원이었습니다. 그리고 훈족은 이 철제 무기로 로마를 압도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제 고고학적인 유물을 비교할 차례였습니다. 저는 헝가리 판노니아 평원에서 발굴된 훈족 무덤 보고서를 찾아냈습니다. 거기서 발견된 두개골 사진을 보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진 속의 두개골은 머리를 인위적으로 길게 변형시킨 소위 편두 두개골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해의 고분 자료를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3세기에서 5세기 가야 고분에서도 편두 두개골이 발굴된 기록이 있었습니다. 똑같은 풍습이었습니다. 왕족과 귀족들이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기 위해 행했던 이 기괴하면서도 특별한 풍습이 5,000km를 넘어 완전히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같은 무기, 같은 철기 기술, 같은 장례 풍습, 같은 두개골 변형. 이제 이 모든 것이 우연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저는 즉시 지도 교수님이신 핸더슨 교수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교수님, 지금 연구실에 계십니까? 당장 가겠습니다. 밤 11시이지만 봐주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날 밤 교수님 연구실에서 저는 지금까지 찾은 모든 문헌과 고고학적 증거들을 쏟아냈습니다. 활의 구조, 철기 기술, 편두 풍습, 이동 경로, 시기. 교수님은 한참 동안 자료를 보시더니 길게 휘파람을 부셨습니다. 이건 대박이야, 아르투르. 정말 놀라워. 교수님은 저의 발견이 사실이라면 세계 역사를 다시 써야 할 일이라고 흥분하셨습니다. 로마를 무너뜨린 훈족이 한반도에서 왔다니 상상도 못할 일이었죠. 기쁨에 겨워하는 저를 보시며 교수님은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해. 이 연구가 알려지면 엄청난 반발이 있을 거야. 특히 일본에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요? 교수님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일본은 가야를 자기네 지방 정권이었다고 주장해왔어. 소위 임나 일본 부설이라고 하지. 만약 가야가 훈족 황제의 조상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들의 주장은 근본부터 무너지게 될 거야. 그들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중국 또한 흉노를 자기네 민족의 일부라고 주장하고 있었기에 이 연구는 단순한 학술적 논쟁이 아니라 국제적인 역사전쟁이 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진실을 밝히라는 아버지의 마지막 유언. 저는 결심했습니다. 교수님, 계속하겠습니다.
진실이라면 밝혀져야죠. 핸더슨 교수님은 잠시 저를 바라보시다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좋아, 그럼 도와주지. 하지만 완벽한 증거가 필요해. 문헌, 유물, 그리고 결정적으로 DNA까지. 과학적 증거 없이는 아무도 안 믿어. 특히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은. 교수님의 말씀이 옳았습니다. 저는 어떤 방해가 오더라도 끝까지 진실을 밝히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정말로 목숨을 걸어야 할 만큼 위험하고 거대한 세력과의 싸움이 될 줄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핸더슨 교수님께 전화가 왔습니다. 아르투르, 하버드 호튼 도서관에 미공개 자료가 있어. 헝가리 왕실 문서인데 내가 특별허가를 신청했으니까 오늘 오후에 가봐. 심장이 쿵쾅 뛰었습니다. 호튼 도서관은 하버드에서도 가장 접근이 어려운 곳 중 하나로 중세 필사본과 왕실 문서가 보관된 곳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저는 육중한 호튼 도서관의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내 데스크에서 엘리자베스 윌슨이라는 특별 컬렉션 담당 여성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리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죠. 코스테르 연구원님 맞으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하지만 그 전에 한 가지 경고할게요. 그녀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조심하세요. 일본 대사관에서 이 문서들을 찾고 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그녀는 지난주에 일본 학자 3명이 같은 자료를 보려고 왔었지만 연구 목적이 불분명하여 거절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찾던 것은 가야 관련 문서, 특히 왕족의 이동 기록이었습니다. 이미 저의 연구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일본이 알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녀는 20년 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고 티베트 문서를 연구하던 중국 학자가 갑자기 사라진 일까지 언급하며 저에게 경고했습니다. 빨리 연구를 마치세요. 이 문서들 곧 헝가리로 반환될 예정이에요. 일본이 헝가리 정부에 압력을 넣고 있거든요. 저는 지하석으로 내려가 그녀가 꺼내준 15세기 헝가리 왕실 연대기 게스타 흥가로름의 낡은 양피지 책을 받았습니다. 라틴어 원본이었습니다. 첫 장을 펼치는 순간 저는 다시 한번 확신에 찼습니다. 라틴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아틸라 왕, 동방 왕족의 후예라고. 계속 읽어내려가자 더 놀라운 구절이 나왔습니다. 그의 부족은 바다가에 있는 나라에서 왔으며 철의 달인들이었다. 작은 왕국이었으나 강했다. 바다가, 철의 달인, 작은 나라. 이것은 완벽하게 가야를 묘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급히 사진을 찍기 시작했고 그때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누가 오고 있어요? 이 시간엔 아무도 없어야 하는데. 문이 열리고 동양 억양이 섞인 영어를 쓰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야마다라는 이름의 그는 보스턴 일본 총영사관 소속이었고 헝가리 정부 요청이라며 문서 확인을 요구했습니다. 저는 책장 뒤에 숨어 숨소리조차 죽여야 했습니다. 그들이 정말로 저를 추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엘리자베스는 목숨을 걸고 저를 보호해 주었고 그들이 돌아간 후 봉투 하나를 건네주었습니다. 내가 미리 복사해 둔 거예요. 중요한 페이지들. 원본은 곧 사라질 테니까. 그녀는 30년 전 자신이 포기했던 진실을 제가 밝혀주길 바란다며 저에게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도움이 제 연구에 어떤 비극을 가져올지 말입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숙소로 돌아와 엘리자베스가 건네준 봉투를 열었습니다. 15세기의 헝가리 왕실 연대기 복사본이 들어있었죠. 15장의 낡은 종이를 읽어내려가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500년 전의 헝가리 지식인들조차 아틸라가 동방에서 온 철의 나라, 왕족의 후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유럽 깊숙이 전해 내려온 역사적 기억이었습니다. 밤 11시, 저는 캔달 스퀘어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엘리자베스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녀는 또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건 1920년대 헝가리 고고학자의 비공식 노트예요. 그 노트에는 판노니아 평원에서 가야식 철제 갑옷이 발견되었으나 당시 헝가리 정부가 일본과의 외교적 밀약 때문에 은폐를 지시했다는 충격적인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듯 했습니다. 일본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이 진실을 알고 있었고 조직적으로 은폐해왔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의 얼굴에는 깊은 근심이 드리워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심하세요, 아르투르.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라고 거듭 경고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의 경고를 너무 가볍게 여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 아파트 문 앞에 이상한 경고장이 붙어 있었습니다. 빨간 종이에 일본어로 뭔가가 적혀 있었고, 동료에게 사진을 보내 해석을 요청하니 그만둬. 경고다라는 섬뜩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오싹한 기분을 느끼며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제 집이 완전히 뒤집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책장은 넘어졌고 서랍은 모두 뒤져 있었으며 심지어 침대 매트리스까지 뒤집혀 있었습니다. 다행히 중요한 자료는 클라우드에 백업해 두었지만 제 노트북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지만 침입 흔적은 전혀 없었고 경찰은 문이 멀쩡하다며 오히려 제게 원수진 사람이 없는지 물었습니다. 일본 총영사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었기에 저는 그저 답답함만 느낀 채 고립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옥스퍼드 학과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학장님이 저를 부르셨습니다. 학장실로 가는 길에 저는 불길한 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학장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맞이하며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자네, 요즘 무슨 연구를 하나? 저는 훈족기원에 관한 연구를 진행 중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렸습니다. 학장님은 깊은 한숨을 쉬시더니 일본 도쿄에서 공식 항의가 들어왔네. 자네가 가야와 훈족을 연결하는 연구를 한다며 역사 왜곡이라고 하더군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증거를 기반으로 한 학술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항변했지만 학장님은 도쿄는 우리 대학의 중요한 파트너야. 특히 아시아학 분야에서 국제적인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하게라며 연구 중단을 요청하지는 않지만 사실상 압력을 가했습니다. 학장실을 나와 복도를 걷는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코스테르 연구원님? 제 이름은 류현서입니다. 하버드 동아시아 박사과정이고요. 연구원님의 연구에 도움이 될 정보가 있습니다. 30분 후 저는 하버드 스퀘어의 한 카페에서 긴장한 표정의 한국 여성 류현서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조심하셔야 해요. 일본이 연구원님을 감시하고 있어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한국 학자들과 연락하고 있으며 일본이 한국 학계에도 가야 관련 연구를 못하게 압력을 넣고 있다는 사실을 폭로했습니다. 류현서 씨는 노트북을 열어 제게 일본의 역사적 주장을 보여주었습니다. 임나 일본 부설. 일본이 4세기부터 6세기까지 한반도 남부의 식민지 임나 일본부를 경영했다는 주장이며 가야가 그 중심이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만약 가야가 훈족 황제의 조상이라는 게 밝혀지면 그들의 주장이 완전히 무너지겠네요. 제 질문에 그녀는 정확해요. 그래서 필사적으로 막으려는 거예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녀는 심지어 일본 역사학회 내부 문건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유출된 그 문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코스테르의 연구를 저지하라. 모든 수단을 동원하라. 가야와 훈족 연결은 절대 인정할 수 없다.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정부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국제적인 스파이 활동이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냐는 질문에 류현서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를 더 모으세요. 그들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확실한 증거. DNA요. 그리고 또 하나 언어도 중요해요. 번역본은 왜곡될 수 있으니 고대 문헌을 직접 읽어야 합니다. 최소 12개 언어는 필요할 거예요. 12개 언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라틴어, 그리스어, 터키어, 몽골어, 헝가리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아랍어, 페르시아어. 제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하지만 류현서 씨는 진심이라면 가능하다고 한국 학자들이 도와줄 것이라고 저를 격려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제 학자의 명예나 개인의 안전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아버지의 유언이자 1500년간 은폐된 역사의 진실을 밝히는 성전이었습니다. 류현서 씨는 저에게 언어를 가르쳐줄 한국 학자들의 연락처를 보내주었습니다. 한국어는 MIT 언어학과 김 교수님, 중국어는 하버드 동아시아학과, 일본어는 보스턴 대학, 고대 터키어는 온라인 강의, 나머지는 독학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의 지옥 같은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기상하여 4시 30분부터 한국어, 6시 30분부터 중국어, 아침 식사 후 학교 강의, 점심 후 일본어 개인 교습, 오후에는 고대 터키어, 저녁에는 몽골어, 밤에는 나머지 언어들. 하루에 4시간만 잤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제 몸은 비명을 질렀고
2주가 지나자 코피를 쏟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체중이 5kg이나 빠졌습니다. 핸더슨 교수님은 저를 걱정하셨지만 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매일 밤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고 우리 조상을 찾아라는 목소리가 저를 채찍질했습니다. 2달째 저는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가 가능해졌고 김 교수님은 외국인이 1년은 걸릴 속도라며 놀라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고대 한국어, 특히 향찰이었습니다. 한자를 빌려 한국어를 표기한 그 복잡한 체계는 저를 좌절시켰습니다. 3달째 저는 도서관에서 쓰러져 정신을 잃었습니다. 병원에서 깨어보니 극심한 피로와 영양실조라는 진단이 나왔고 류현서 씨는 교수님, 이제 그만하세요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틀 후 다시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4달째 저는 중국 역사서를 원문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위서와 삼국지, 후한서를 읽으며 흉노는 동이 예에서 나왔다와 변하는 철이 나고 한과 예와 외가사 간다는 기록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5달째 일본어로 고대 문헌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본 서기를 보다가 저는 충격적인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일본의 기록에도 가라국가야의 다른 이름은 철이 많아 외가 이를 무역했다고 나와 있었습니다. 무역 상대였지 식민지의 지배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이 일본 스스로의 기록에 버젓이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6달째 고대 터키어 문헌인 오르온 비문을 읽었습니다. 큰 바다 건너에서 온 형제들이라는 구절은 동쪽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7달째 몽골 비사 원문에서 서쪽 형제들은 더 먼 서쪽으로 갔다는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모든 것이 훈족의 이동을 암시하고 있었습니다. 9달째 저는 라틴어와 그리스어 고문을 읽었습니다. 프리스쿠스, 요르다네스, 암미아노스, 마르켈리누스 등 모든 로마 역사가들이 훈족은 동쪽 끝에서 왔다고 기록했습니다. 10달째 페르시아와 아랍어 여행기를 통해 그들의 활은 작으나 강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먼 동쪽에서 왔다고 말한다는 기록을 수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1년 반이 지난 어느 날 저는 루마니아어로 쓰인 다키아 지방 기록을 읽고 있었습니다. 동방 왕자들이 이곳에 정착했다. 그 순간 제가 12개 언어로 수집한 수백 개의 문헌, 증거들이 모두 한 곳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가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핸더슨 교수님께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준비됐습니다. 발표하겠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과학적 증거와 최종 결전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때 이미 어둠의 세력이 저의 주변을 다시 조여오고 있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기대감에 부풀어 잠자리에 들었지만 새벽 2시 끔찍한 소식이 저를 깨웠습니다. 핸더슨 교수님의 전화였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투르. 엘리자베스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어.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주 전 저에게 비밀 문서를 건네주며 진실을 밝히라고 용기를 주었던 엘리자베스 윌슨이 보스턴 16번 도로에서 트럭에 들이받쳤고 운전자는 도주했다고 했습니다. CCTV는 공교롭게도 고장이 났다고 했습니다. 교수님과 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저희 연구를 방해하려는 어둠의 세력에 의해 희생된 것입니다. 다음 날 저는 엘리자베스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딸 사라가 눈이 빨갛게 부은 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라가 건넨 봉투 안에는 엘리자베스의 손글씨로 쓰인 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아르투르에게. 내가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놀라지 마. 나는 알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편지에는 지난주 일본 대사관 남자가 와서 헝가리 문서를 넘기라고 위협했으며 그녀가 30년 전 자신이 못한 일을 제가 해낼 것이라 믿기에 굴복하지 않았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USB가 있었습니다. 그녀가 평생 모아온 자료들, 즉 일본이 수십 년간 은폐해온 증거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판노니아 평원 발굴 보고서, 가야식 철제 유물 사진, 헝가리 정부와 일본의 밀양 문서. 그녀는 저에게 이 모든 것을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포기하지 마라. 너의 아버지의 꿈이기도 하니까라는 마지막 유언을 남겼습니다. 엘리자베스의 희생 앞에서 저는 반드시 진실을 밝히겠다고 다시 한번 굳게 다짐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이제 슬픔은 분노와 집념으로 바뀌었습니다. 아파트로 돌아와 USB를 컴퓨터에 꽂았습니다. 수백 개의 파일 중 첫 번째 파일은
1925년 헝가리 발굴 보고서였습니다. 사진 속 철제 갑옷 파편은 한국 김해 고분에서 출토된 것과 완벽하게 동일한 형태였습니다. 두 번째 파일은 1935년 일본 외무성과 헝가리 정부 간의 밀양 문서였습니다. 가야 관련 유물 발견 시 즉시 보고할 것, 공개하지 말 것. 명백한 역사 은폐 시도였습니다. 세 번째 파일에서는 1945년 훈족 무덤 발굴 사진과 함께 편도 2개꼴, 그리고 놀랍게도 고곡이 함께 발견된 사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고곡은 한반도 특유의 쉼표 모양 장신구로 가야 왕족의 상징이었습니다. 네 번째 파일, 1950년 헝가리 인류학자의 연구 노트에는 세켈리족의 DNA 분석 결과 동아시아 유전자 표지가 발견되었으며 특히 한반도 남부 지역과 유사성이 높았지만 이 연구는 정치적 이유로 중단되었다는 기록이 있었습니다. 이미 50년 전부터 모든 증거가 있었지만 일본이 막아왔던 것입니다. 엘리자베스는 이 모든 비밀을 폭로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저는 주먹을 불끈 쥐며 엘리자베스의 뜻을 잇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핸더슨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교수님, 이제 헝가리로 가야 합니다. 판노니아 평원의 유물들을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교수님은 위험하다고 경고하셨지만 저의 결의를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교수님은 그럼 혼자 가지 마. 한국 학자들과 함께 가라고 조언하셨고 저는 곧바로 류현서 씨에게 연락했습니다. 현서 씨는 흔쾌히 다음 주에 헝가리로 합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울대 윤도경 교수님도 동행하기로 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한국 고대사 전공의 최고 권위자이자 가야 전문가셨습니다. 드디어 저의 연구는 국제적인 진실규명팀의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위험이 시작된다는 것을. 일주일 후, 저는 부다페스트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15년 만에 고향 땅이었지만 연구의 압박감과 엘리자베스의 희생으로 인해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류현서 씨와 윤도경 교수님이 함께였습니다. 윤 교수님은 60대 초반의 온화한 분이셨지만 눈빛에는 학자로서의 강한 열정이 느껴졌습니다. 코스테르 연구원님, 한국 학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저는 렌터카를 빌려 판노니아 평원의 세켈리족 마을로 향했습니다. 부다페스트에서 동쪽으로 2시간 거리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만난 노인이 저를 뚫어지게 보더니 자네 세켈리족인가? 요즘 일본 사람들이 자주 와.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조심하게라고 경고했습니다.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우리의 움직임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둘러 언덕으로 올라가 발굴 현장 책임자를 만났습니다. 그가 우리를 안내한 보관함 안에는 5세기 훈족시대 무덤에서 발굴된 놀라운 유물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편도 2개꼴. 윤도경 교수님은 이거 가야 고분에서도 나오는데 라며 경악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철제 무기와 화살촉. 현서 씨가 사진을 찍으며 형태가 김해 출토품과 유사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말 갑옷 파편, 즉 동복이라고 불리는 것이었습니다. 윤 교수님은 흥분하여 맞아요. 이건 완전히 가야 양식입니다. 복천동 고분 유물과 동일해요라고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신구 사이에서 발견된 파란색 고곡. 현서 씨가 조심스럽게 꺼내 들었습니다. 한반도 특유의 쉼표 모양 옥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여기 있죠? 현장 책임자는 수수께끼라고 했지만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한반도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복원된 훈족의 활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나무, 뼈, 힘줄을 겹쳐 만든 복합궁. 저는 제가 가져간 김해 대성동 고분에서 복원한 예매궁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길이, 곡률, 구조가 거의 동일했습니다. 현장 책임자마저 완전히 같은 기술이네요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모든 증거가 가야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 숙소에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화살촉, 갑옷, 고곡, 편도 모두 가야 양식이에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윤 교수님의 확신에 찬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현서 씨는 더 결정적인 증거, DNA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마을 노인이 헐떡이며 들어왔습니다. 큰일 났네. 검은 차 2대가 마을로 들어오고 있어. 일본 사람들이야. 우리는 급히 짐을 챙겨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현서 씨가 운전대를 잡았고
우리가 차를 출발시키는 순간 검은 SUV 2대가 우리를 발견했습니다. 추격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어두운 시골길을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SUV는 집요하게 우리를 따라왔고 윤 교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계셨습니다. 30분간의 아슬아슬한 추격 끝에 우리는 고속도로에 진입했고 다행히 많은 차들 속에 숨어 그들을 따돌릴 수 있었습니다. 부다페스트에 도착한 우리는 당장 경찰에 신고하는 대신 증거를 가지고 빨리 미국으로 돌아가 DNA 검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보스턴으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하버드 의대 유전학과 캐서린 박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에게 훈족 유골과 한국인의 DNA를 비교하고 싶다고 말하자 그녀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훈족이요? 5세기 유골과 한국 김씨 후손들을요? 저는 한국 정부와 서울대에서 연구비를 지원하기로 했음을 알렸습니다. 캐서린 박사님은 이 흥미로운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샘플 수집이 시작되었습니다. 헝가리 세켈리족 후손 50명, 한국 김씨 종친회 협조로 100명, 그리고 판노니아 평원 유골 5구. 석 달이 걸리는 긴 시간이었습니다. 그 사이 일본은 또다시 움직였습니다. 도쿄 유전학 교수가 DNA 검사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며 성명을 발표했고 옥스퍼드와 하버드의 연구 중단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심지어 하버드 의대 서버가 해킹 시도를 받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석 달 후 캐서린 박사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르투르, 당장 연구소로 와. 저는 윤도경 교수님, 류현서 씨와 함께 연구소 회의실로 달려갔습니다. 캐서린 박사님이 스크린을 켰습니다.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Y염색체 하플로 그룹 분석 결과. 박사님은 잠시 멈췄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헝가리 세켈리족과 한국 김씨의 유전자 마커가 96.8% 일치합니다. 회의실은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96.8%. 윤 교수님과 현서 씨는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두 집단은 1500년에서 1700년 전, 정확히 5세기경에 공통 조상을 가졌다는 것을 과학이 증명한 것입니다. 저는 눈물이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찾았습니다. 우리 조상을. 캐서린 박사님은 이어서 미토콘드리아 DNA 분석 결과 판노니아 육골의 DNA가 한반도 남부와 만주 일대의 특정 지역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문헌, 고고학, 그리고 과학까지.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이 진실을 국제학회에서 발표해야 할 때였습니다. DNA 결과가 나온 다음 날, 일본의 역습이 시작되었습니다. 도쿄에서 기자회견이 열렸고 일본 역사학회 회장인 나카무라 교수가 단상에 섰습니다. 그는 TV를 통해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코스테르 연구원의 소위 가야와 훈족 연결설은 완전한 날조입니다. DNA 검사 결과 역시 신뢰할 수 없으며 샘플 오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덧붙여 가야는 우리 야마토 외의 영향권이었으며 임나 일본부라는 역사적 사실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훈족과 연결된다 해도 그것은 일본과의 연결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황당한 논리를 펼쳤습니다. 일본 언론은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중국 역시 흉노가 중국 북방 민족이라며 가세했습니다. 국제적인 역사전쟁이 최고조에 달한 것입니다. 일주일 후 우리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가야와 훈족 연결설의 진실이었습니다. 강당에는 500명이 넘는 학자와 기자들이 모였고 나카무라 교수도 일본에서 직접 건너와 참석했습니다. 토론이 시작되자 나카무라 교수는 먼저 발언하며 제 주장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DNA 일치가 역사적 연결을 의미하지 않는다고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일본 서기를 근거로 임나 일본 부서를 주장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저는 침착하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님, 일본 서기는 가야가 멸망한 지 200년 후인 8세기에 편찬되었습니다. 게다가 일본 서기 원문을 보면 가라국가야은 철이 많아 왜가 이를 무역했다고 명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역 상대였지 지배지는 아닙니다. 이는 일본 스스로의 기록으로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청중들이 술렁였습니다. 제가 한 방 먹이자 나카무라 교수는 얼굴을 붉히며 그래도 가야 왕족이 일본 왕실의 일부였다면 어떻습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빙긋 웃으며 되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왕실도 훈족의 후손이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겁니까? 괜찮으신가요? 청중석에서 폭소가 터져나왔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당황하여 말을 잇지 못했고 그때 윤도경 교수님이 손을 들었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한국의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는 가야가 명백히 독립국으로 나오며 신라가 가야를 정복한 것 역시 외국 정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더구나 임나 일본 부설은 이미 한일 역사 공동연구에서 일본 학자들조차 부정하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나카무라 교수는 더 이상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토론회 후 진행된 투표에서 참석자 중 73%가 가야와 훈족, 연결설을 지지하는 압도적인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성명을 발표하며 국제사회가 한국의 역사 침탈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했고 헝가리에까지 경제협력 카드를 내밀며 압력을 가했습니다. 바로 그때 저희에게 결정적인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루마니아 부쿠레슈티 고고학 연구소의 이오네스쿠 박사에게서 전화가 온 것입니다. 코스테르 연구원님, 트란실바니아에서 5세기 무덤이 발굴되었습니다. 교수님이 꼭 보셔야 할 것 같아요. 그곳에서 발굴된 것은 도굴되지 않은 완벽한 상태의 고분이었습니다. 이틀 후 저는 윤도경 교수님, 류현서 씨와 함께 트란실바니아의 카르파티아 산맥 기슭에 도착했습니다. 무덤 안석실 벽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라틴어와 함께 알 수 없는 문자가 새겨져 있었는데 저는 그 문자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것은 고대 한글 유사 문자였습니다. 라틴어 부분에는 여기 동방 왕자 아테르가 잠들다. 해 뜨는 땅의 아들, 철의 나라에서 서쪽으로 와 이곳에 정착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아테르는 아틸라와 유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윤 교수님은 그 한국식 문자를 해독하기 시작하셨습니다. 흥분으로 떨리는 목소리로 그가 외쳤습니다. 세상에, 이건 이두나 향찰과 비슷해요. 동쪽 바다 가야 왕자라고 써 있어요. 가야라고. 모두가 말을 잃었습니다. 부장품 역시 결정적이었습니다. 가야 양식의 철제검, 한반도 특유의 고국, 가야 왕관과 동일한 금동관, 그리고 김해 고분 출토품과 같은 구조의 철제 갑옷까지. 모든 증거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우리는 즉시 유골에서 DNA 샘플을 채취하여 하버드로 보내 긴급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일주일 후 캐서린 박사님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르투르, 대박이에요. 루마니아 유골 DNA가 세켈리족 그리고 김해 김씨와 완벽히 일치해요. 같은 Y염색체 하플로 그룹입니다. 이들은 확실히 친척입니다. 과학이 두 번째로 그리고 완벽하게 역사를 증명한 순간이었습니다. 문헌 증거, 고고학적 유물, 그리고 DNA 과학까지 세 가지가 모두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훈족은 가야 왕족의 후손이었습니다. 루마니아 정부가 이 사실을 공식 발표하자 국제 언론이 들끓기 시작했습니다. BBC, CNN, 르몽드 등 전 세계 언론이 훈족과 한국의 놀라운 연결, DNA가 밝힌 1500년 전 비밀을 대서특필했습니다. 일본이 다시 조작이라고 반발했지만 이번에는 먹히지 않았습니다. 루마니아는 유럽연합 회원국이었고 이오네스쿠 박사는 과학적 연구 결과를 단호하게 방어했습니다. 결국 유네스코가 움직였습니다. 긴급 학술대회가 제네바 본부에서 소집되었습니다. 최종 결전의 무대가 마련된 것입니다. 제네바 유네스코 본부에는 193개국 대표가 모였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직접 참석했고 헝가리 총리도 왔습니다. 저는 단상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존경하는 각국 대표 여러분, 오늘 저는 1500년간 숨겨진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12개 언어로 수집한 문헌 증거, 예맥공과 복합공의 일치, 편두 풍습, 그리고 최종적으로 96.8%의 유전자 일치와 루마니아 유골의 완벽한 DNA 증거까지 모든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프레젠테이션이 끝나자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나 항의했지만 이미 전세는 기울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독일 막스플랑크, 프랑스 소르본 대학 교수들이 연이어 일어나 저의 증거가 압도적이며 과학적 조작 가능성이 제로임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마침내 투표가 시작되었습니다. 가야와 훈족 연결을 역사적 사실로 인정하십니까? 전광판에 숫자가 올라갔습니다. 찬성 171개국, 반대 12개국,
기권 10개국. 압도적인 승리였습니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유네스코는 훈족 황제 아틸라의 가야 왕족 기원을 역사적 사실로 공식 인정합니다. 순간 장내는 기립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나지막이 외쳤습니다. 아버지, 해냈습니다. 한국 대통령이 단상으로 올라와 연설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잃어버린 형제를 찾았습니다. 1500년 전 가야의 용맹한 후손들이 유라시아를 건넜고 로마를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은 한민족의 위대함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헝가리 총리 역시 감동적으로 연설했습니다. 우리 헝가리인들은 한국의 피를 이어받은 자랑스러운 후손입니다. 오늘부터 한국과 헝가리는 형제 국가입니다. 무대에는 김씨, 종친 회장님과 헝가리 세켈리족 대표가 올라와 서로를 부둥켜 안았습니다. 1500년 만에 감격적인 재회였습니다. 장내의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핸더슨 교수님과 류현서 씨를 끌어안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집념과 엘리자베스의 희생, 그리고 한국 학자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결과였습니다. 제네바 대회 이후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옥스퍼드 대학의 정교수가 되었고 한국과 헝가리가 공동으로 설립한 고대사 공동연구센터의 소장을 맡았습니다. 윤도경 교수님은 부소장으로 오셨고 류현서 씨는 박사 학위를 받고 저의 연구원이자 동반자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결혼했습니다. 한국과 헝가리 양쪽 가족이 모두 모인 부다페스트에서 결혼식을 올렸고 아들이 태어났을 때 이름을 이안이라고 지었습니다. 한국어로는 편안함, 헝가리어로는 용맹함을 뜻하는 두 나라를 잇는 이름이었습니다. 어느 날 5살이 된 이안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우리는 한국 사람이야? 헝가리 사람이야? 저는 아들을 안고 창밖을 바라보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둘 다이고 그보다 더 위대한 역사를 가진 민족이란다. 우리 조상은 바다 건너 철의 나라 가야에서 왔어. 그들은 용감했고 서쪽으로 멀리 갔지. 그리고 새로운 땅에서 왕이 되었단다. 저는 아들에게 역사를 아는 것은 삶의 지도를 갖는 것과 같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 지도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있으니까요. 아버지의 유언을 지킨 저의 여정은 이제 새로운 세대의 자랑스러운 역사가 되어 계속될 것입니다. 로마 제국을 무너뜨린 훈족의 뿌리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왕국 가야였다는 놀라운 진실. 아르투르 코스테르 교수의 집념이 1500년 동안 숨겨져 있던 역사의 퍼즐 조각을 맞춰냈습니다. 문헌 증거, 고고학적 유물, 그리고 현대 과학인 DNA까지 그 어떤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5000km를 넘어 유라시아를 가로지른 우리 조상의 용맹함이 유럽 역사를 뒤바꿨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위대한 역사가 외세의 방해와 압력 속에서도 결국 과학과 진실의 힘으로 승리했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 민족이 가진 불굴의 정신이자 국가적 자부심의 근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잃어버렸던 우리 조상의 가장 위대했던 여정의 순간을 함께 목격하신 것입니다. 이 감동과 자부심이 여러분의 가슴에도 깊이 울려 퍼지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코스테르 교수의 다음 목표는 가야 이전 고조선과 부여의 광활한 역사를 추적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우리 채널은 앞으로도 이렇게 숨겨진 위대한 역사를 발굴하고 시청자 여러분께 깊은 감동과 긍지를 선사하는 영상을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만약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다면 좋아요를 눌러 이 위대한 이야기에 동참해 주십시오. 그리고 1500년 만에 되찾은 이 역사적 진실에 대한 여러분의 소감과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견은 저희가 다음 위대한 역사를 찾아 나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올라올 잃어버린 고조선의 비밀 같은 더 놀라운 이야기를 놓치지 않도록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더 경이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48시간 만에 70개국이 한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UN 정책 분석국에서 30년간 냉철한 데이터주의자로 악명 높던 에단 클로버가 한 장의 보고서를 들고 나타났죠. 한국은 이제 선택지가 아닙니다. 한국을 따라가는 것만이 생존입니다. 회의장은 즉각 술렁였고 미국과 유럽 대표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보고서 3페이지를 펼치자
153개국 대표단이 동시에 숨을 멈췄어요. 대체 무엇이 UN 70년 질서를 단 48시간 만에 뒤집어 버렸을까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이 충격적인 공감 외교의 비밀을 함께 풀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에단 클로버입니다. UN 정책 분석국 부국장이죠. 9월의 어느 아침 뉴욕 본부 23층 회의실에 붉은 봉투가 떨어졌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30년 경력에서 붉은 봉투는 단 3번뿐이었죠. 발칸 전쟁, 시리아 난민 사태, 그리고 오늘. 봉투를 찢었습니다. 종이 냄새가 코를 찔렀어요. 첫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숫자 하나가 눈에 박혔습니다. 70. 심장이 2번 뛰었죠. 다시 봤어요. 70개국. 한국. 안경 너머로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불가능했어요. 저는 즉시 2번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막대 그래프가 나타났죠. 한국을 나타내는 파란색 막대가 화면 끝까지 뻗어 있었어요. 중국 12개국, 미국 18개국, 독일 9개국, 프랑스 7개국. 그런데 한국이 70개국이라니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어요. 전체 응답국 153개국 중 45.8%. 거의 절반입니다. 이건 데이터가 아니라 오류였어요. 아니면 조작이거나요. 저는 보고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조사기관은 스위스 제네바 국제통계연구소. 신뢰도 99.2%를 자랑하는 곳이죠. 설문 대상은 각국 외교부 장관과 개발협력 담당 차관. 응답률 94.1%. 조사기간 6개월. 모든 절차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벽하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의자에 등을 기댔죠. 창밖으로 맨해튼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30년간 저는 이 숫자들을 믿고 살았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회의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153개국 대표단이 쏟아져 들어왔죠. 의자 끄는 소리, 서류 넘기는 소리, 속삭임. 공기가 무거웠어요. 저는 보고서를 스크린에 띄웠습니다. 3초간 정적이 흘렀죠. 그리고 폭발했어요. 말도 안 됩니다. 일본 대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중국 대표는 책상을 탁 쳤어요. 한국이 70개국? 조작 아닙니까? 프랑스 대표는 안경을 벗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대표는 팔짱을 꼈죠. 회의장이 아수라장이 됐어요. 153명이 동시에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겹쳤죠. 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저는 눈을 감았어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웅성거림이 조금 줄었죠. 저는 계속 말했어요. 이 데이터는 검증이 필요합니다. 통계적으로 불가능해요. 미국 대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역시 에단 클로버 부국장입니다. 냉정하군요. 독일 대표도 박수를 쳤어요. 몇몇 대표들이 따라쳤죠. 박수 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습니다. 저는 자료를 다시 넘겼어요. 설문 방식을 확인해 봤습니다. 스크린에 조사 설계가 떴죠. 각국 외교부에 직접 전달됐어요. 응답률 94.1%. 무응답은 5.9%뿐입니다. 영국 대표가 손을 들었어요. 그럼 오류가 끼어들 여지가 없지 않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는 완벽해 보입니다. 하지만 결과는 비정상이에요. 캐나다 대표가 끼어들었죠. 혹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건 아닙니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 가능성이 가장 높았습니다. 한국 정부가 로비를 했거나 외교적 거래가 있었거나요. 그럴 겁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건 감정이 아니라 통계의 착시일 뿐입니다. 회의장이 다시 웅성거렸죠. 몇몇 대표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인도 대표는 메모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정할 수 없었어요. 30년간 저는 숫자로 세상을 읽어왔습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안 하지만 사람은 거짓말을 하니까요. 외교는 이익으로 움직이죠. 70개국이 동시에 한 나라를 선택한다? 말도 안 됐어요.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뒤편에서 손이 하나 올라왔죠.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국 외교부 국제협력팀장 미나리였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죠. 검은 정장에 흰 블라우스. 표정은 차분했어요. 저는 마이크를 건넸습니다. 미나리 팀장님 말씀하세요. 에단 부국장님. 미나리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채웠어요. 또렷했습니다. 이건 착시가 아닙니다. 신뢰예요. 웅성거림이 잦아들었죠. 153명의 시선이 미나리에게 쏠렸어요. 미나리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70개국이 선택한 이유는 데이터가 아니라 경험 때문입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경험? 그건 과학이 아니라 감상이죠. 무슨 경험 말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미나리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조용히 대답했죠. 함께 울었던 경험입니다. 회의장이 조용해졌어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미나리 팀장님. 목소리를 낮췄죠. 외교는 감정이 아니라 이익으로 움직입니다. 경험 같은 추상적 개념으로 70개국이 움직일 리 없어요. 미나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그럼 직접 보시는 게 어떻습니까? 회의장이 더 조용해졌어요. 숨소리마저 사라졌죠. 서류가 아니라 현장을요. 현장. 저는 30년간 현장이 아니라 보고서로 세상을 판단해왔습니다. 숫자가 진실이었죠.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었어요. 감정은 더더욱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데이터는 결과만 보여줘요. 미나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유는 현장에 있습니다.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니, 하고 싶지 않았죠. 미나리는 마이크를 제게 돌려줬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어요. 대표단이 하나둘 빠져나갔죠. 중국 대표는 불만스러운 표정이었고 일본 대표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미국 대표는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에단, 잘 처리했네. 그가 어깨를 두드렸어요. 이상한 데이터는 무시하는 게 맞아.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했죠. 저는 홀로 회의실에 남았습니다. 스크린에 떠 있는 숫자 70. 손가락으로 테이블을 두드렸어요. 탁, 탁, 탁. 리듬이 불규칙했습니다. 창밖으로 맨해튼의 빌딩들이 보였어요. 저녁 해가 지고 있었죠. 하늘이 주황색으로 물들었습니다. 저는 보고서를 다시 펼쳤어요. 70개국의 명단이 나왔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방글라데시, 베트남, 페루, 볼리비아, 세네갈. 모두 개발도상국이었어요. 가난한 나라들이죠. 저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왜 이 나라들이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그날 밤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5번 더 읽었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숫자들이 춤을 췄죠. 70개국, 45.8%, 응답률 94.1%, 신뢰도 99.2%. 모든 숫자가 완벽했어요. 하지만 결과는 완벽하게 이상했습니다. 저는 의자를 뒤로 젖혔어요. 천장을 바라봤죠. 30년 경력의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습니다. 이 데이터가 맞다면 제 모든 판단이 틀렸다는 뜻이에요. 데이터주의자로서의 정체성이 흔들렸죠. 창밖으로 맨해튼의 불빛이 깜빡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겠다고요. 이 데이터가 진짜인지 아니면 정말 착시인지. 한국으로 가겠습니다. 미나리가 말했죠. 현장을 보라고요. 좋아요. 보겠습니다. 그리고 증명하겠어요. 이 데이터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말입니다. 다음 날 아침 UN 본부 18층 카페테리아에서 검은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손에 든 보고서는 이미 구겨져 있었죠. 밤새 읽고 또 읽었어요. 70개국.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에단 부국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미나리였습니다. 앉아도 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미나리는 제 맞은편에 앉으며 말했어요. 2019년 케냐 가뭄 사태 기억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만 명이 굶주렸던 재난이었죠. 한국 의료팀이 48시간 안에 1200명을 치료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그게 외교와 무슨 상관입니까? 미나리는 눈을 똑바로 마주쳤습니다.
한국 의사 한 명이 케냐 농부의 손을 잡고 밤새 함께 있었어요. 그 농부는 아들을 잃은 지 사흘째였죠. 의료행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요? 저는 반박했습니다. 미나리는 주스를 한 모금 마셨죠. 그 농부가 지금 케냐 보건부 장관입니다. 순간 숨이 멎었어요. 미나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방글라데시 홍수 때도, 페루 지진 때도, 에티오피아 메뚜기 떼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은 돈만 보낸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냈죠. 감동적인 일화일 순 있어도 국가 전략이 될 순 없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미나리는 트레이를 들고 일어났어요. 그럼 이 질문에 답해보세요. 신뢰는 데이터로 측정 가능합니까?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미나리가 단호하게 말했죠. 잃은 개국이 선택한 건 한국의 GDP가 아니에요. 기술력도 군사력도 아닙니다. 그들이 선택한 건 신뢰예요. 그리고 그 신뢰는 현장에서 만들어졌죠. 오후에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리처드 웰턴 국장이 주재했어요. 60대 초반의 미국인이었죠. 유엔에서 실용주의의 대명사로 통했습니다. 한국 모델을 분석해봤습니다. 리처드 웰턴이 스크린을 켰어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비합리적 인도주의 쇼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죠. 한국의 개발 원조 예산을 보세요. 2023년 기준 31억 달러. 미국은 500억 달러예요. 숫자가 명확했습니다. 하지만 잃은 개국이 한국을 선택했다? 이건 감성 마케팅입니다. 케냐에 병원 하나 짓는데 2년을 썼죠. 우리는 3개월이면 돼요. 리처드 웰턴이 레이저 포인터를 들었어요. 하지만 그 병원은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죠. 미나리였어요. 회의실 문가에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지은 병원 중 85%는 폐쇄됐어요. 리처드 웰턴은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미나리 팀장. 초대받지 않았는데요. 미나리는 테이블에 파일 하나를 던졌어요. 소리가 크게 울렸죠. 2020년 방글라데시 홍수 보고서예요. 미국은 1,000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한국은 300만 달러였죠. 하지만 1년 후 방글라데시가 파트너로 선택한 건 한국이었어요. 왜죠? 리처드 웰턴이 물었습니다. 미나리는 파일을 펼쳤어요. 미국은 돈만 보냈습니다. 한국은 기술자 50명을 6개월간 파견했죠. 현지인 200명을 훈련시켰고 배수 시스템을 함께 만들었어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국의 1,000만 달러는 1년 만에 사라졌어요. 한국의 300만 달러는 지금도 작동하고 있죠. 어느 쪽이 효율적입니까? 리처드 웰턴은 입을 다물었어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건 특수 사례일 뿐이에요. 잃은 개국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미나리는 두꺼운 파일을 꺼냈습니다. 케냐, 에티오피아, 탄자니아, 우간다, 르완다. 국가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세네갈, 가나, 코트디부아르, 베냉, 말리,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리처드 웰턴이 손을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하지만 미나리는 멈추지 않았죠. 페루, 볼리비아, 에콰도르, 파라과이. 70개 국가명을 모두 읽었어요. 5분이 걸렸습니다. 회의실은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미나리는 파일을 탁 닫았죠. 이게 증거입니다. 70개국 모두 한국과 함께 일했어요. 그리고 70개국 모두 다시 한국을 선택했죠. 저는 손에 땀이 났어요. 30년 경력에 이런 압도는 처음이었습니다. 미나리는 저를 봤죠. 에단 부국장님,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회의가 끝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어요. 여권이 있었죠. 10년간 한 번도 쓰지 않았습니다. 현장 조사는 부하 직원들이 했으니까요. 저는 여권을 꺼냈어요. 먼지를 닦았습니다. 컴퓨터를 켜고 항공권 예매 사이트를 열었죠. 뉴욕에서 서울까지 14시간. 정말 가야 할까요? 30년 경력에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어요. 만약 한국 모델이 진짜라면 제 모든 판단이 틀렸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만약 진짜가 아니라면 증명할 수 있죠. 70개국의 선택이 착시였다는 걸요. 저는 결정했습니다. 항공권을 예매했어요. 클릭 한 번. 확인 메일이 왔죠. 3일 후 출발. 인천 도착. 창밖으로 뉴욕의 밤 풍경이 보였습니다.
저는 여권을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어요. 직접 확인하겠습니다. 현장에서요. 14시간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2024년 9월 15일 오후 5시. 비행기 문이 열리자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가방을 메고 게이트를 빠져나왔죠. 153번 출구였습니다. 형광등이 밝았어요.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바닥이 반짝였죠. 먼지 하나 없었어요. 30년간 153개국 공항을 다녀봤지만 이런 청결함은 처음이었습니다. 심장이 빨리 뛰었어요. 긴장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묘한 압도감이었죠. 모든 게 정확했어요. 표지판은 5m 간격으로 배치됐고 안내방송은 30초마다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입국 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줄이 4개였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서 있었어요. 밀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저는 3번째 줄에 섰어요. 앞에 17명이 있었죠. 5분 후 제 차례가 왔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받았어요. 화면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UN 관계자시군요. 환영합니다. 한국어 억양이 섞인 영어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사 목적으로 왔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심사관은 미소를 지었어요. 좋은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도장을 찍고 여권을 돌려줬죠. 3분이 걸렸습니다. 짐을 찾으러 갔어요. 컨베이어 벨트가 돌고 있었습니다. 검은 가방들이 지나갔죠. 제 가방을 찾았어요. 손잡이가 깨끗했습니다. 뉴욕에서 출발할 때 먼지가 묻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출구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피켓을 든 사람, 꽃다발을 든 사람, 아이를 안은 사람.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따뜻했어요. 에단 클로버 부국장님.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30대 초반의 남성이었죠. 네이비 정장에 흰 셔츠. 저는 외교부 김준호입니다. 안내를 맡았어요. 그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악수를 했어요. 손이 따뜻했습니다. 김준호는 제 가방을 들었죠.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따라갔어요.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녁 공기가 선선했어요.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죠. 검은색 세단이 서 있었습니다. 김준호가 문을 열어줬어요. 저는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어요.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창밖으로 풍경이 스쳐 지나갔죠. 빌딩, 아파트, 공장. 모든 게 질서정연했어요. 간판도 신호등도 차선도. 서울까지 50분 정도 걸립니다.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차창 밖을 계속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고속도로 양옆으로 가로등이 켜졌어요. 일정한 간격이었습니다. 빛이 리듬을 만들었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피곤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김준호가 말했습니다. 곧 한강입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다리가 보였습니다. 불빛이 강물에 반사되고 있었죠. 아름다웠어요. 저게 한강입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김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서울을 가르는 강입니다. 차는 다리 위를 지나갔죠. 강폭이 넓었어요. 양쪽으로 빌딩들이 솟아 있었습니다. 도심에 진입했어요. 차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교통은 원활했죠. 신호가 바뀔 때마다 차들이 일제히 멈췄어요. 경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울 사람들은 참을성이 많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김준호는 웃었어요. 참을성이라기보다는 배려죠. 남을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는 거예요. 배려?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횡단보도에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신호를 기다리고 있었죠. 빨간불이었습니다. 차가 한 대도 없는데도 아무도 건너지 않았어요. 뉴욕이었다면 이미 건넜을 겁니다. 저도 그랬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선 달랐습니다. 사람들은 초록불을 기다렸죠. 호텔에 도착했습니다. 명동의 한 호텔이었어요. 로비가 밝았습니다. 체크인을 하고 방으로 올라갔죠. 15층이었어요. 창문을 열었습니다. 서울 야경이 펼쳐졌어요. 빌딩의 불빛, 네온 사인,
자동차의 헤드라이트. 모든 게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시끄럽지 않았어요. 창문을 닫으면 고요했죠. 방음이 완벽했습니다. 저는 침대에 앉았어요. 가방을 열고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했죠. UN 본부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어요. 리처드 웨턴이었습니다. 에단, 조사 잘하게. 하지만 감정에 휘둘리지 말게. 우린 숫자가 필요하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감정? 저는 30년간 감정을 배제하고 살았어요. 데이터만 믿었죠. 그런데 왜 지금 불편할까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빌딩 불빛이 하나씩 꺼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어두워지지 않았죠. 가로등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어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도시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 온도가 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호텔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조식 뷔페였죠. 음식 종류가 많았어요. 한식, 양식, 중식. 저는 토스트와 커피를 집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밖으로 사람들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출근 시간이었죠. 모두 바빴지만 뛰는 사람은 없었어요. 빠르면서도 여유로웠습니다. 김준호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오늘 일정은 국제협력센터 방문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차에 올랐습니다. 서울의 아침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저는 준비됐습니다. 진실을 확인할 준비 말입니다. 차는 강남의 한 빌딩 앞에 멈췄습니다. 유리와 철골로 된 20층 건물이었죠. 입구에 표지판이 보였어요. 한국국제협력기술센터.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로비로 들어갔어요. 천장이 높았습니다. 벽면에 세계 지도가 걸려 있었죠. 빨간 점들이 찍혀 있었어요. 70개가 넘었습니다. 김준호가 설명했어요. 한국이 협력 중인 국가들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2층 버튼을 눌렀죠. 올라가는 동안 침묵이 흘렀어요.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3분. 문이 열렸습니다. 복도가 나타났죠. 양쪽으로 유리문 사무실들이 보였어요. 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집중한 표정이었죠. 이쪽입니다. 김준호가 앞장섰어요. 끝에 있는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타원형 테이블이 있었죠. 10명 정도 앉을 수 있는 크기였어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김준호가 나갔습니다. 저는 의자에 앉아 창밖을 봤어요. 서울이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빌딩 숲, 도로 한강. 이 도시가 70개국을 움직였다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성이 들어왔어요. 청바지에 흰 셔츠. 안경을 쓰고 있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윤서입니다. AI 시스템 개발팀장이에요. 악수를 했습니다. 손에 힘이 있었어요. 윤서는 노트북을 테이블에 놓았습니다. 오늘 저희 시스템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죠. 윤서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화면이 켜졌습니다. 아프리카 지도가 떴죠. 곳곳에 점들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습니다. 윤서는 화면을 확대했어요. AI 기아 예측 시스템입니다. 위성 데이터